청주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국사 선생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눈에 보기 학습지 고려시대 주제 4, 5번을 같이 채워봤는데요. 보니까 영상이 또 좀 길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나왔던데, 좀 간단하게 했는데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한눈에 보기를 바탕으로 이제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학습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학습지 중에 7쪽 한번 꺼내 보실까요? 오늘 7쪽과 8쪽의 내용을 같이 보고 이제 고려의 통치 체제는 어떠하였을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를 건국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태조 왕건입니다. 918년에 고려를 건국하고 나서 그 당시에 이제 지도를 보면 이런 상황이었죠. 고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견훤이 세운 후백제가 있고요. 원래 이 땅의 주인이었던 통일신라가 중앙에서 진골 귀족 간 왕위 다툼으로 왕권이 굉장히 약화됐고 지방에서는 각종 호족들이 성장을 했고 그 호족들이 힘이 세져서 나라를 건국하는 그런 후 삼국 시대에 이르렀다. 자, 그래서 고려도 마찬가지고 후백제도 그렇고 둘 다 목표가 이 후 삼국 시대를 다시 통일하는 거였습니다. 한반도의 유일한 주인이 되고자 했던 것이죠. 이를 위해서 태조 왕건은요, 지방에 있는 호족 세력들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자 했고요. 또 이제 한반도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교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라에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친신라 정책을 펼쳤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한눈에 보기에서도 봤지만 그 후백제가 신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쳐들어갔을 때 이제 고려가 먼저 이제 군대를 보내서 공산전투 그리고 고창전투에서 후백제 군과 맞서 싸웠잖아요. 신라를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에 감동한 신라의 마지막 경순왕이 이제 고려에 아무런 싸움 없이 고려 왕건에게 신라라는 나라를 넘겨주게 되었다. 935년에 결국 신라를 흡수하고 후백제까지 멸망시키고 이제 민족의 재통일을 이뤄낸 것이죠. 여기에 이제 덧붙여서 926년에 발해가 멸망했을 때 그 남은 백성들, 발해의 남은 백성들이 왕자 대광현을 따라서 고려로 이민을 했다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태조는요, 이제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하나의 국가로 묶어낸 큰 공을 세웠고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는데요. 이 정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호족 포용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족의 딸과 결혼을 통해서 그 지방 호족들과 가족 관계를 맺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호족들이 왕권에 도전하지 않게, 왕에게 도전을 하거나 뭐 이제 반란을 일으키지 않게 이제 계약을 맺은 겁니다. 결혼 그 당시에 계약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호족에게 자신의 성인 왕씨성을 주어서 법적으로 가족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호족들과 이제 친하게 우린 한 가족이다라는 느낌으로 우리 이제 하나니까 뭐 나한테 반항을 하거나 반란을 일으키지 말라. 여기에 이제 한눈에 보기에는 적어놨는데 여기에는 없는데요. 이런 것도 있었죠. 이제 지방에 사심관을 임명한다거나 또는 이제 기인제도라고 해서 호족의 아들들을 수도에 머물게 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관직을 주고 일을 시키면서 수도로 굳이 데려온 이유가 뭘까요? 인질로 삼기 위함입니다. 호족 지방에 있는 아들들을 수도에 머물게 하면서 만약에 너희 아버지가 너희 고향에서 반란을 일으키면 너는 죽는 거야 라고 약간 협박하는 용도인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민심을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요, 세금을 줄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지를 담아서 북진 정책을 추진합니다. 북진, 북쪽으로 진출한다라는 뜻인데요. 요거랑 반대되는 정책을 펼쳤던 왕이 있어요. 바로 삼국시대 고구려의 장수왕 기억나십니까? 고구려 장수왕은 남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래 국내성에 있던 고구려의 수도를 어디로 옮겼죠? 바로 평양으로 옮겼습니다. 자, 근데 얘네도 재미있게도 태조 왕건도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야.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 그 당시에는 서경이라고 불렀는데요. 서경을 우리 제2의 수도로 만들 거야 라고 서경을 굉장히 또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토를 좀 확장을 해요. 지도에 보시면 이 부분 보이시죠? 여기 약간 연두색 부분. 원래는 고려 건국 초의 국경은 이랬는데 태조가 실제 북진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 지역을 이제 고려의 영토로 확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태조의 뒤를 이어서 해종, 정종 때는요. 이건 안 적으셔도 됩니다. 해종, 태종의 아들 해종 그리고 정종 때에는 이제 호족과 그리고 왕자들 사이에 왕위 계승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태조가 이제 호족을 포용하기 위해서 호족의 딸과 결혼을 하는데요. 부인이 거의 뭐 20명이 넘었어요. 24명인가? 잠깐 찾아볼게. 왕건의 부인의 수. 왕건 부인 수 몇 명이야? 부인이 29명이고요. 그 사이에서 자식이 34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들도 거의 29명 가까이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왕위는 하나인데, 왕의 자리는 하나인데,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왕자들이 29명이고, 그 29명의 외할아버지가 다 지역에서 쟁쟁한 호족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할아버지들이 자신의 친외손자를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혼란 속에서 제4대 왕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광종인데요. 광종이 왕위에 올랐을 때는 아직 이 왕위 계승 다툼이 끝나지 않아서 굉장히 좀 왕권이 약화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광종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정책 2가지를 시행하는데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수능이든 내신이든 반드시 나오는데요. 일단 노비안건법입니다. 노비안건법. 이 노비 뭔지 아시죠? 그 천민 중에서도 이제 남의 집에 살면서 주인의 밑에서 뭐 집안일도 하고 농사일도 하고 노예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 노예들은 어떻게 노예가 되냐? 부모 중에 한 명이 노예면 자식도 노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예가 노예를 낳고 그 노예가 다시 결혼해서 노예를 낳고 이게 쭉 이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노예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잖아요. 일을 시킬 사람도 많고 이제 뭐 땅도 더 많이 농사 지을 수 있고 하니까 귀족들이 이제 불법적으로 노예를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귀족들은 이제 집에 쌀이 많으니까 그 마을의 가난한 백성들한테 그냥 평민들한테 쌀을 빌려줘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쌀을 못 갚아. 그러면은 몸으로 대신 떼어라 하고 네가 이제 우리 집에 노비가 되라 하고 이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노비를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노비들이 많다는 거는 재산이 많다는 뜻도 되지만 반란을 일으키는 그 군인으로 또 활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종은 이 귀족들,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를 다 조사를 해서 원래 노비였던 사람 말고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은 다시 평민으로 풀어줍니다. 자, 평민으로 풀어주면 뭐가 좋냐? 일단 귀족들의 경제력과 군사력 약화되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귀족들의 재산이 줄어드는 거잖아. 노비가 그 당시엔 재산이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노비들은요, 세금을 내지 않아요. 인간으로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는 가전제품이나 가구들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나 세탁기가 뭐 세금을 내진 않잖아요. 그걸 사용하는 우리가 세금을 내는 거지. 자, 근데 이 노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내지 않다가 평민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자, 그럼 세금을 내는 사람이 늘어나면 국가에서 돈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왕권이 강화됩니다. 자, 그 다음에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시험을 통해서 인재를 뽑는 과거제도를 드디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광종 때. 자, 그리고 공복 제정, 그 관리들이 입는 유니폼의 색깔을 그 관리 등급에 따라서 구분하는 제도라고 했어요. 뭐 1등급부터 3등급은 빨간색, 그 밑에는 뭐 초록색, 그 밑에는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을 구분해서 우리가 마치 명찰 색깔로 학년을 구분하듯이 이 사람들도 관리들의 어떤 서열을 정리하기 위해서 공복을 제정했다. 자, 그리고 고려의 6대 왕 성종 때가 되면요. 이제 고려의 전반적인 통치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여기에 크게 기여한 사람이 바로 최승로인데요. 최승로는 이제 신라 말부터 활동했던 유학자예요. 유교를 공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왕한테 이것을 건의하죠. 시무 28조를 건의하는데요. 글을 한 편 쓴 거예요. 시무 28조의 뜻이 뭐냐면 지금 당장 시행해야 되는 급한 업무 28가지를 정리해서 왕한테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보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니야. 그래서 이제 최승로의 건의사항을 받아들였고요. 이 건의사항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지방관 파견이죠. 지방 12모개 지방관을 파견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지도가 이제 고려 시대의 행정구역이거든요. 여기에 노란색 팔목밖에 안 나와 있네.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는 8개의 점 보이시나요? 원래는 이게 12개였는데 요 지도 기준으로는 지금 8개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여기가 이제 각 지역의 좀 중심이 되는 도시예요. 약간 지금으로 치면 광역시 정도? 우리 청주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이 도시 전국 12개 도시에 왕의 명령을 직접 수행하는 지방 관리를 파견합니다. 그전에는 그냥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좀 잘 나가는 사람, 좀 권력 있는 사람을 이제 임명을 했다면 이제는 직접 왕이 파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좀 더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충성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교 교육기관으로 그 수도에는 국자감, 지방에는 향교, 그리고 정치제도로 이성육부제를 정비한 왕이 바로 성종이다. 자, 그러면 이 정치제도 한번 볼게요. 중앙통치체제는 이성육부와 중추원 중심이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성 찾아볼까요? 중서문화성, 상서성의 두 가지 성을 이성이라고 하고요. 상서성 밑에 이호예병형공의 육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묶어서 이성육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교과서에도 이 이성육부제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교과서 38쪽에 보시면 각각의 역할도 잘 써져 있죠. 자, 이성육부에서 중서문화성은 나라의 최고 뭐라 해야 돼? 최고 기구입니다. 그래서 나라 일의 모든 것들을 다 여기서 담당하고 결정하는 일을 하는데요. 중서문화성의 이제 신하, 관료가 두 종류가 있어요. 재신과 낭사가 있는데요. 재신은 지금으로 따지면 왕 밑에 있는 국무총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낭사가 하는 간쟁과 봉박은 이제 다른 신하들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또는 어떤 잘못된 정책을 시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판하는 역할을 합니다.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해야지 나라가 좀 깨끗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상서성 밑에는 육부가 있는데요. 요거 우리 그 발해 때 삼성 육부제 할 때 배웠다. 당나라에서 수용한 제도랑 똑같습니다. 인사, 군사, 조세, 재정, 법률, 형벌, 의례, 교육, 토목, 건축을 담당하는 6개 부서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로 다시 가보시면 여기 어사대와 중서문화성의 낭사를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대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간 제도가 하는 일은 왕권을 견제하고요, 관리를 감찰하고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지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감시한다는 건데, 이 역할은 밑에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이거죠.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특히 도병마사는 시험의 단골 문제인데요. 왜냐? 고려의 독자적인 기구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뭐 중서문화성, 상서성, 육부는요, 다 그 중국에서 이미 있던 제도를 가져온 거잖아. 하지만 도병마사나 식목도감은 고려에서만 특별히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재신과 추밀리 합의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귀족들의 회의기구입니다. 나라에서 국방 문제나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귀족들이 도병마사라는 기구에 모여서 회의를 하고요. 식목도감이라는 기구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지방행정조직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행정조직은 지도를 보시면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요 지도 말고 요 지도를 볼까? 자, 여러분 교과서 28쪽입니다. 맞나? 38쪽입니다. 자, 고려에 지금 여기 영토를 쭉 보시고요. 여기서 지금 덩어리가 몇 개로 나눠져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리고 경기까지 8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경기를 제외하고 도로 끝나는 게 5개, 개로 끝나는 게 2개라고 해서 묶어서 오도, 양계라고 했습니다. 오도와 양계의 특징은요.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이고요. 양계는 군사적으로 좀 더 중요한 행정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도에는 도지사가 이제 일을 한다면 양계의 우두머리는 그 지역을 감시하는, 그 지역을 통솔하는 우두머리는 장군이 보통 임명이 돼요.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장군이 그 지역을 다스리고요. 이런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군으로 또 도와 계가 쪼개지고요. 그 군 밑에 또 조그맣게 현이 또 나눠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우리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청주는 양광도에 소속이겠죠. 여기 있을까? 양광도에 이제 청주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는 무슨 군이 이렇게 있으면 무슨 군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그 군 밑에 또 여러 개의 현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안에 또 독특한 행정구역이 있어요. 무슨 군 밑에 무슨 현 말고 무슨 부곡, 무슨 향, 무슨 소, 요렇게 향, 부곡, 소로 끝나는 지역도 있거든요. 걔네는 뭐냐면 바로 특수행정구역입니다. 향부곡소는 일반 군현에 사는 주민보다 더 많은 수탈을 당하는 약간 차별이 있어요. 차별을 당하는 지역이에요. 얘네는 평민들이 사는 거긴 하지만 약간 취급은 천민 취급을 받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고요. 또는 소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뭐 먹이나 벼루나 뭐 종이나 그렇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왕실에서 필요한 수공업이나 또는 광산을 채굴해서 거기서 생산되는 물건을 왕실에 납품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또 좀 독특한 게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군, 주현보다 속군, 속현이 더 많다라고 했는데요. 주군, 주현과 속군, 속현 이런 거죠. 오도에 오도 밑에 군이 있고
무슨 무슨 군, 무슨 무슨 군, 무슨 무슨 군이 있고 그 밑에 무슨 무슨 현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각 지역마다, 각 마을마다 지방관을 다 파견할 수 있는 능력이 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거나 인구가 많거나 좀 크기가 큰 지역에만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은요, 주군, 주현이라고 하고요. 지방관이 없는 애들은 속군, 속현이라고 부른다는 뜻입니다. 여러 군 중에서 지방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주군, 속군, 주현, 속현으로 나눠졌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제도 한번 볼게요. 교육기관, 개경, 수도인 개경, 지금의 개성이죠. 개성공단 있는 거기에는 국자감이라는 이제 국립학교가 세워졌고요. 향교, 지방에는 향교에서 아이들을 모아다가 가르쳤다. 특히 유학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유교 경전 책을 읽거나 또는 기술교육이라고 해서 뭐 법이나 수학, 뭐 과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애들을 길렀으면 왜 길렀겠어? 관리로 데려다가 나라 일을 시키려고 기른 건데요. 과거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는데요. 여기서 선발되는 관리는 문관이나 기술관만 선발이 됩니다. 특징이 있어요. 무관은 과거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특별 채용을 합니다.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하냐? 길을 가다가 쟤 좀 덩치 있고 싸움 잘하게 생겼는데 좀 뭔가 체격이 좋은데 이러면 이제 특별 선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관이나 특히 이제 문관들이 이 무관들을 굉장히 무시하게 되는 그 배경 중에 하나가 너네는 시험도 안 보고 그냥 이제 약간 그 힘 써가지고 힘 잘 써서 들어온 거 아니냐. 우리는 떳떳하게 시험 보고 들어왔다 이거야. 그래서 나중에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배경도 한 가지 있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에는 음서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의 관리는요, 1품부터 9품까지 9등급으로 나눴는데요. 숫자가 작을수록 더 높은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1품에서 5품 사이의 관리의 자손에는 뭐가 포함되냐? 아들, 손자, 그 다음에 외손자, 친손자, 외손자, 그 다음에 사위까지 포함입니다. 딸의 남편까지. 사위는 과거 시험 없이 관리로 등용이 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아빠가 5급 공무원 이상이면 뭐 3급, 4급, 5급 공무원이면 그 자식은 공무원 시험을 안 봐도 공무원이 된다는 거예요. 엄청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고위 관리들을 좀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럼 걔네는 남들 시험 몇 년씩 볼 때 시험 안 보고 그냥 한 번에 가니까 승진도 더 빨리 하겠지. 더 빨리 고급 관리가 되겠지. 그러면 5급 이상만 되면 또 자식들이 시험 없이 공무원이 되겠지. 그러니까 대대손손 공무원 집안이 이어질 수 있었다. 고위 관직이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어떻게 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사실 이 부분 있잖아요. 통치체제는 선생님도 수업하기가 좀 별로 그렇게 재밌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핵심 포인트를 집어서 좀 그 부분을 강조해서 외우시고요. 그냥 무작정 외우지 말고 연결해서 외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